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마진콜이 금융위기 직전 한 금융회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을 담았다면 빅쇼트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한 영화입니다. 금융 지식을 다루다 보니 중간중간 친절하게 금융 용어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영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이해했다면 이미 상당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과 금융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영화 내용을 소개한 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예고편부터 보시죠. Michael, how are you?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So Mike Burry, who gets his hair cut at Supercuts and doesn't wear shoes, knows more than Alan Greenspan. Dr. Mike Burry, yes, he does.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the banks got greedy, and now we're going to make them hurt.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Kind of brilliant. I'm sure the world's banks have more incentives than greed. You're wrong. This thing's hitting Europe. Greece and Iceland are finished. Spain is teetering.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전략이라는 경제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는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출 관련 데이터를 몇 날 며칠에 걸쳐 분석한 후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험 징후를 포착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씩 이름이 언급되는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로 집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는 신용도, 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은 기준 이하라는 뜻의 서브와 최고라는 뜻의 프라임의 합성어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변변치 않은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고정금리 기간임에도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2007년부터는 그 연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금융기관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회의적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내 자산이 전혀 없다시피 한 이민자들에게도 아무 조건도 없이 대출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빅쇼트 전략에 따라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마크 바움 역시 회사에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늘 장밋빛일 것만 같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경기를 직접 확인까지 해가며 빅쇼트 전략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한 우연히 이런 시장 보고서를 접한 찰리와 제이미 역시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갔던 트레이더였다가 미국 금융시장의 환멸을 느껴 은퇴한 벤 리커트의 도움으로 같은 투자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후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부동산 대출 시장의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불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업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 당시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이 약 5조 달러이며
800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말이죠. 이 영화에서 마크 바움과 벤 리커드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는 미국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환멸을 느낍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그것도 자본주의의 천병인 월스트리트에서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크는 월스트리트 안에 남아서 썩어버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벤은 아예 월스트리트를 떠납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과 함께 은퇴 후에도 그의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벤의 도움으로 신용부도 스와프의 투자에 성공한 찰리와 제이미가 흥겨워 춤을 출 때 벤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에 돈을 걸었어. 그 말은 우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도 잃고 은퇴자금도 잃는다는 뜻이야. 연금도 잃는다고. 난 은행권이 비인간적이라서 싫어. 실업률이 1% 증가하면 4만 명이 죽는다는 것 알아? 자신이 도와준 투자 자체가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데에 대한 자기 반성적 반응이죠. 지난 영상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집단이 서민들이라고 한 것 기억하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화는 보기에 따라 편집이나 구성이 스토리의 흐름을 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 베일이나 브래드 피트 등 인지도 높은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등 주요 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또한 2016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각색상, 편집상까지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그해 호주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주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걸 보면 꽤나 호평받은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영화 중간에 뜬금없이 마고로비나 유명한 요리사가 카메오로 등장해 경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구성이나 주인공이 카메라를 보며 관객과 대화하는 기법은 상당히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작품성이나 연기 면에서 화제를 몰고 왔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금융 지식을 토대로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금융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모기지입니다. 모기지의 사전적 의미는 대출 또는 융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것이 모기지론입니다.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대출, 즉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 설명 기억하나요? 미국에서 이 모기지론은 크게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프라임, 신용도가 중간 수준인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알트-A,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품인 서브프라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대출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과 일정 기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프라임보다는 서브프라임의 대출 횟수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안 되니 돈을 쓰라고 한 거죠. 혹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은행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기반으로 생존하는 집단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집을 사기 어려운 저소득층들도 대출을 받아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미국 전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까지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외에는 수익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미 대출해준 모기지론 여러 개를 모아 다른 은행에 판매하는데 이것이 빅쇼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인 CDO, 즉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다른 은행에 이자를 주는 대신 즉시 현금을 확보해 새로운 곳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증권을 매입한 은행은 똑같은 방법으로 제3의 은행에 판매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은행, 가, 나, 다에게 대출 후 대출 채권 3개를 묶은 CDO를 B은행에 판매. B은행, A은행의 CDO에 자신들의 대출 채권을 더해 또 다른 CDO를 만들어 C은행에 판매. 이때 B은행이 만든 CDO를 복합 CDO라고 합니다. C은행, B은행의 CDO에만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A은행의 CDO도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서로가 엮인 구조로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O를 구성하는 채권들 중에는 부실 채권, 즉 회수가 불분명한 채권도 상당수 포함되는데 웬만한 투자자들로서는 그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김치를 새 김치와 섞어 팔아도 손님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 회수가 불분명한 채권들 중 상당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은행들 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A은행, B은행, C은행으로 표시했지만 A와 C가 거래할 수도 있고 B와 A가 역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가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런 시스템은 경기가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낮은 금리 덕분에 너도 나도 모기지론을 통해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 즉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여 모기지론으로 구성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04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2007년은 서브프라임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런 현상이 심했고 급기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많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은행들은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죠. 거기다 CDO와 복합 CDO로 서로 얽힌 제2, 제3의 은행도 연속적으로 부도에 이릅니다. 이처럼 연속적인 부도가 금융 경색을 일으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단순히 서브프라임 때문이라기보다는 은행들끼리 얽히고 설킨 CDO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직접적으로 그 세계에서 일하지 않으면 피부에 닿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략 이런 거구나 정도로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금융과 빚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임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과연 금융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금융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양심이 더더욱 절실해집니다. 아무리 돈으로 거래하고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금융과 경제 이전에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인문학은 어디에나 절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